대응해 한반도 상공에 긴급 출격했습니다. 북한은 사드 추가 배치 결정은 미국에 굴종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소식에 성주 주민들은 규탄 집회를 열고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공사 계획을 즉각 처리하라. 문 대통령이 대북 정책 숙제를 안고 평창 진해로 일주일간 휴가를 떠났습니다. 평화와 대화를 골자로 한 베를린 구상 수정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일러 4강 대사가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일 대사인 정치인이, 주미 대사인 비정치인이 거론됩니다. 중국이 건국 9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거행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전투복을 입고 등장했고 최신 무기와 막강한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저녁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일요일 TV조선 종합뉴스 7입니다. 이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 임계점에 거의 다다른 북한의 도발에 한미 양국의 군사 대응 수위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반도 상공에서는 B-1B 전략 폭격기가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이 추가 중인 전략 자산의 전개도 예상이 됩니다. 다음 달에는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실시가 되죠. 이 북한의 도발 때만 잠깐 나타나는 이 보여주기식 무력 시위보다는 이 단결된 합동 훈련 등으로 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봅니다. 자, TV조선 주말 종합뉴스는 7시에 주말 종합뉴스 7. 오늘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2차 도발 이틀 만에 날아온 죽음의 백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자,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에 미국의 죽음의 백조로 지금 맞대응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 2대가 오늘 괌에서 한반도로 출격을 해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사시 김정은을 제거하는 참수 작전의 핵심 전력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미국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우리 군 F-15K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한반도 상공을 비행합니다. B-1B는 B-2, B-52와 더불어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에 속하는데 유일하게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 괌 앤더슨 기지에서 북한 상공까지 2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체 내부에 34톤, 외부엔 27톤의 폭탄을 실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같은 그런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할 수 있는 정밀 타격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28일 밤 ICBM급 화성 14형을 발사한 지 약 30시간 만에 미국은 B-1B 2대를 출격시켰습니다. 미국은 북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인 5월 29일과 지난 8일에도 B-1B를 띄웠지만 이번엔 출동 시기가 가장 빨랐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B-1B 2대는 동해를 거쳐 경기 오산 공군기지 상공에 진입한 다음 서해로 빠져나갔습니다. 테런스 오샤너시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수립하면서 동맹과 함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해서 북한은 발작적 망동이라고 아주 맹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보수 정권의 대결 정책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고조시킨 뒤에 미국과 일괄 타결하려는 의도다, 이런 분석 나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맹비난했습니다. 긴급 안전보장회의라는 것을 소집하고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하는 발작적인 망동을 부리었다.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상전에 빗댑니다. 남조선 당국자가 미국 행각 시 상전으로부터 단단히 침을 맞고 사드 배치 강행회로 돌아섰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 민족화해협의회는 2020년까지 기한을 정해 북핵 폐기 합의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힌 것은 사실상 남북관계를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촛불 민심을 대변한다고 하는 현 남조선 당국의 대북 정책이 보수 정권의 대결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이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초고강도 제재에 매달리면 단호한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라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탄도미사일 발사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빌미로 우리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미국과 직접 담판을 짓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자, 지금 보셨듯이 북한은 우리의 방어 목적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거의 막말 수준의 말을 쏟아내면서도 이 도발의 강도는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ICBM급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이번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준비 중인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언론은 6차 핵실험 가능성도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전력 배치를 견제할 무기 체계 개발을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공개한 북한 심포 조선소 모습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탑재가 가능한 심포급 잠수함과 수중 발사 시험용 바지선이 포착됩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 25일 이곳에서 SLBM 지상 사출 실험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조만간 SLBM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흐름 측면을 보면은 굉장히 빠른 템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ICBM 실험이나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은 북한이 미국과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장착을 위한 추가 실험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위협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을 통해 수도권 영공 방어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송 장관은 또 독자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체계를 빠른 시일 내 구축할 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위한 미군과의 협의에 착수를 했습니다. 결국 사드 1개 포대 6기 모두 배치한 뒤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임시냐 최종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전 정부의 배치 순서와 동일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가 국론 분열과 혼란만 가중된 채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1개 포대 발사대 6기 중 2기를 먼저 긴급 배치하고 해당 부지의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후 잔여 발사대 4기를 마저 배치한 뒤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진상조사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사드 발사대 4기 배치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난 뒤로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8일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라 문재인 정부도 사드 4기 추가 배치 후 환경 영향 평가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잔여 사드 발사기의 조기 배치를 포함하여 한미 연합 방위 능력 강화 및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2달여간 한미 동맹 파열음 노출, 국론 분열 증폭 등을 겪은 뒤 결국 전 정부 계획으로 원상 복귀된 겁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자, 이렇게 결국 사드 추가 배치가 결정이 됐는데 성주 주민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경북 성주 주민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에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여당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감쌌지만 야당은 꼼수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성주 주민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주민 등 200여 명은 규탄 집회를 열고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과 대책위는 사드 추가 반입을 위한 공사와 인원 등의 출입을 막겠다고 밝혀 물리적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군사력 과시로 대응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드 4기 추가 배치는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며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북한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며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에게도 양해를 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라도 사드의 임시적 배치를 하겠다는 정부 결정을 이해합니다. 야권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도발 하루 전날 사드 배치에 대해 일반 환경 영향 평가 방침을 발표해 연내 사드 배치를 무산시킨 점은 책임을 물어 마땅한 일입니다. 치밀하게 준비되었다기보다 매우 즉흥적이고 오락가락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른정당 소속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환경평가를 생략하고 사드를 전격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자,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 평화 비전이죠. 베를린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으로 이 단단히 화가 난 중국을 달래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됐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평화구상에 대해 북한은 ICBM급 도발로 답변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단호한 대응을 하면서도 베를린 구상의 틀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단호한 대응 조치를 실시해 나가면서도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여기에는 대북 대화 채널을 유지해야만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조하는 가운데 우리만 대화 기조를 이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오락가락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은 그 실체를 국민 앞에 허상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남북 대화에 무관심하다는 점도 베를린 구상 추진의 걸림돌입니다. 화해 협력이라는 보자기에 감추어진 흉심은 더 간직하고 역스럽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로 한중 관계에도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사드 철회에 대해 희망을 가졌었다며 기대가 무산돼 더 큰 분노에 빠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내달 초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한중 관계를 사드 이전으로 돌려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6박 7일 일정으로 첫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이 당초에 연차 휴가를 다 쓰겠다면서 휴가 문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이지만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사실 떠나지 않을 생각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쨌든 마음 편한 휴가만은 아닐 듯합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휴가지로 강원도 평창을 택했습니다. 당초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평창을 택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오늘 오전 평창에 도착해 올림픽 경기장 시설을 관람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청와대에선 경호실장과 제1부속실장만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창에서의 일정을 마치면 경남 진해로 내려가 남은 휴가 기간 머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휴가 문화 확산을 위해 본인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로 휴가 중에도 향후 대북 정책 기조를 두고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휴가 출발에 앞서 안보 상황에 대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자,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도 이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정치부 취재 기자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종훈 기자. 네, 자, 문 대통령 오늘 여름 휴가 떠났는데 뭐 리포트에도 잠깐 나왔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도발 직후인 만큼 내부적으로도 대통령 휴가 여부를 두고 좀 고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자신이 약속했던 쉴 때는 쉬자 뭐 이런 모습을 솔선수범해 보여준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게 됩니다. 또 필요시 군 지휘부와 화상을 통해 대화하는 시스템도 갖췄기 때문에 휴가 중이라고 해도 뭐 업무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이제 청와대 설명인데요. 하지만 야당에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바른정당은 역대 대통령들은 상황에 따라 휴가 기간을 관저에서 머물렀는데 며칠 미룰 수는 없었을까라는 이런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를린 구상 이후에 17일부터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제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어제 이제 도발 이후에는 발표한 것을 보면 상당히 강경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조가 180도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번 도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죠. NSC를 소집한 시각이 새벽 1시입니다. 또 지난 4일 북한이 화성 14형을 발사했을 때는 문 대통령이 경로했다. 뭐 이런 반응이 알려지기도 했었죠. 당초 이번 미사일 도발이 예상했던 거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발사 시간과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발사한 적이 없는 자강도라는 지역, 그리고 미사일 발사에 적합하지 않은 시간대인 그 밤늦은 시각, 이때 쏟다는 것은 결국 이제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지 도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렇겠죠. 그동안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를 들어서 미뤄왔던 사드 4개의 배치를 지시한 것이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사드 배치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4개를 추가로 근데 임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돼서는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까? 아닙니까? 일단 청와대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 이제 국방부에서 실시하기로 발표를 했죠. 이거와 이번에 발표한 것은 일단 별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배치는 하지만 임시 배치라는 건데요. 하지만 사드를 모두 배치한 이후에 철수하는 것도 역시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국방부의 환경 영향 평가로 연내 배치가 무산된 뒤에 이제 불과 15시간 만에 조속한 배치로 이제 정부의 입장이 번복된 셈인데요. 그렇죠. 향후 이제 절차에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사드 배치로 방향은 잡힌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선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이번 북한의 도발이 되려 사드 배치에 해법을 제공해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드 보고 누락 논란으로 2달 가까이 전국이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결국 득보다 실이 많았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북아에 이제 그 변화가 올 것이다, 안보 지형의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문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베를린 구상에도 좀 수정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판단이 됩니까? 일단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전략적인 면에서의 수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어제 레드라인에 임계체에 왔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독자적인 제재 방안까지 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대화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문 대통령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대북 정책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압박과 제재를 최대 강도로 높이고 있지만 결국 탈출구로서의 남북 대화는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또 청와대 내에선 북한의 이번 도발을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 전에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휴가를 마치고 문 대통령이 돌아오면 좀 어떤 액션이 나올지를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정치부 신정훈 차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 여름 들어 닭과 오리 등 141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농장주들은 팔소매를 걷고 더위를 먹은 가축들을 달래느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더위에 지친 닭이 무리를 벗어났습니다. 철조망 신세를 지은 닭은 땡볕을 그대로 맞습니다. 농장 안 온도는 거의 35도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닭들이 우리 안에 갇히면 스스로 체온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폐사하기 쉽습니다. 야생 조류들이 덥다고 해서 폐사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농장주들은 더위에 지친 가축들을 달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대형 선풍기를 돌리고 빛이 들어오지 않게 차양막까지 설치했습니다. 너무 덥다 싶으면 저희가 시간 맞춰가지고 안개 분무로 잠깐씩 온도를 한 1, 2도씩 떨어질 수 있게. 가축 폐사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 사흘 만인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돼 첫 폭염 경보가 발효된 지난 21일부터 급증했습니다. 지난 27일까지 전국에서 폐사한 닭과 오리 등 가축은 141만 3천 마리에 이릅니다. 관리유령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풀리에서 만들어가고 가축농가들한테 다 배포를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적정 사육 밀도를 유지하고 시원한 물을 자주 뿌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운행 중이던 무궁화호 열차에 쇳덩어리가 날아들어 승객 7명이 유리창 파편을 맞아 다쳤습니다. 새벽 시간 자유로에선 시속 160km로 도주하던 남폭 운전자도 붙잡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열차 유리창이 뻥 뚫렸습니다. 의자에는 유리창 파편이 흩어져 있고 바닥에는 둥근 모양의 쇳덩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용산에서 여수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에 쇳덩어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면서 29살 이모 씨 등 승객 7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크기가 거의 전화기 정도의 크기에다가 무게가 한 5에서 7kg면 사람이 던질 정도 무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승용차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립니다. 불법 유턴과 과속까지 고개 운전을 이어갑니다. 지난 12일 새벽 28살 유모 씨가 음주 단속을 피해 15km를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유 씨는 자유로에서 최고 속도 160km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도주하면서 신호를 16번이나 위반하고 달렸습니다. 경찰은 유 씨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이 이렇게 세우니까 벌써 도망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다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한 270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승용차 한 대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2분쯤 충북 충주 중부내륙 고속도로 용평터널 인근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58살 정모 씨 등 14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4분쯤 충남 공주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서도 전복된 승용차를 5톤 트럭이 들이받아 44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네, 올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았습니다. 이 수해를 막는 데 도움을 주는 모래주머니가 제대로 구비조차 돼 있지 않은 곳이 많았는데요. 물가 인명사고를 막아주는 튜브인 구명안 역시 제대로 비치된 곳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지하철이나 도로변 등 공공시설에 주로 설치되는 모래주머니입니다. 수해 시 범람하는 물을 막고 물길을 터주는 데 씁니다. 하지만 제대로 갖춰진 곳은 거의 없습니다. 구로구 일대 모래주머니 배치도입니다. 배치도대로라면 총 20개가 있어야 하지만 3개뿐입니다. 그나마 있는 것들은 곰팡이가 끼거나 벌레가 끓는 등 지저분한 모습입니다. 수해 방지함이 쓰레기통처럼 된 곳도 있습니다. 쓰라고 한 건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 쓰라고 놓은 거가 아니라 이거 어디다 내버린 것밖에 더 안 돼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주면 붙잡고 나올 수 있도록 비치하는 구명안 역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산책하는 통행로입니다. 구명화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뒤편에 있어서 제가 덤불을 이렇게 넘어가야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요 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여기 바로 그냥 요 앞에까지만이라도 갖다 대주면은 급한 상황이라서 여러 사람이 그래도 던지기는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서울 뚝섬 유원지 수변에는 구명환이 무려 200m당 하나꼴로 배치돼 있어 위급 상황 시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있는 것도 줄이 10m 남짓으로 짧습니다. 꽁꽁 묶여 있어 위급한 상황에서는 줄을 푸는 데에만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이 계속되는 여름철, 수방장비 관리가 부실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요즘 청년 실업 정말 심각합니다. 자, 그런데 청년 취업난이 오죽 심각을 하면 이 정규직이 되는 게임, 반대로 사장이 돼서 갑질을 하는 게임,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게임 속 씁쓸한 세태,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렵게 된 인턴. 상사 말을 무조건 따르니 인정을 받습니다. 기쁨도 잠시. 난데없는 권고사직에 영문도 모른 채 정규직 꿈이 무산됩니다. 반대로 사장이 돼 갑질을 해봅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금수저 그룹. 청년 구직자의 호통을 치고 뒷조사를 합니다. 무슨 연봉 3천만 원 달라 그래. 뭐 해고야. 가. 청년의 연봉과 자존감이 뚝뚝 떨어집니다. 현실에서 맨날 을만 하다가 이제 갑질하니까 너무 속 시원했어요. 주사위를 던져 말을 움직입니다. 야, 나 금수저 했어. 너 이제 알아서 기어. 금수저, 흑수저, 고용불안, 최저시급. 대한민국 현실이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사회를 풍자한 게임이 청년들 사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내 꿈은 정규직은 한때 앱스토어 인기 게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좌절의 폭이 더 커지는 거죠. 게임 속 청년들의 분노, 웃어넘길 일이 아니란 지적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네, 전혀 웃을 수 없는 씁쓸한 소식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대기업 계열 화장품 회사와 대형 연예기획사 기념품 샵이 영어 이니셜 SUM이라는 이 상표 사용권을 두고 분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거대 로펌까지 변호인으로 선임을 하면서 맞섰는데 1심은 대기업이 승리를 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우선이고 맞는 건지 한번 살펴보시죠. 주원진 기자입니다. LG생활건강이 2007년 출시한 화장품 브랜드 매장입니다. 숨 브랜드명은 자연 발효 화장품을 숨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한 브랜드명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2010여 년부터 운영한 기념품 샵입니다. 앞서 LG에서 만든 화장품과 같은 영어 이니셜을 상표로 사용합니다. 숨과 썸으로 읽는 법은 다르지만 대기업과 대형 기획사가 SUM이라는 같은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LG 측은 SM 측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SM 측은 자신들의 상표는 신조어인 썸이라고 읽어 LG 측 상표 숨과 유사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들은 10대 소녀 팬이 타깃이라 LG 측에서 파는 화장품과는 혼동될 일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LG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둘은 같은 영어 이니셜을 사용해 외관상 보기에 혼동되기 충분하며 LG 측 화장품을 10대가 쓰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도 없다며 SM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상표의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고 상표가 사용된 업종도 유사해 혼동할 우려가 있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SM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카메룬 출신의 난민 복서 압둘레이 아산, 우리 이름 이흑산 기억하십니까? 프로권투 한국 챔피언이지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처지였죠. 난민 자격을 얻어 한국에 계속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땀을 쏟아내며 훈련에 열중합니다.
30도 넘는 무더위에도 주먹은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지난 5월 슈퍼 웰터급 복싱 경기에서 한국 챔피언이 된 카메룬 출신 복서 이흑산 선수가 최근 난민 지위를 얻었습니다. Now I am free because I have live in citizen in Korea. 이 선수는 2년 전 경북 문경에서 열린 세계 군인 선수권 대회에 카메룬 대표로 참가했다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차 난민 심사에서 탈락해 강제 송환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난민 지위를 얻으면서 건강보험 등의 혜택은 물론 해외 시합에도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피지컬을 갖고 있어요. 재능이라든지. 더 큰 거는 죽음을 배수진을 하고 운동을 한다는 거죠. 이 선수는 다음 달 5일 난민 자격 취득 이후 처음으로 방어전을 치릅니다. 대전료 절반은 난치병 어린이 돕기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난민 신청자는 모두 7,500여 명. 이 가운데 1% 정도인 98명만이 난민 지위를 얻었습니다. My dream to have good life in Korea.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이 최대 1,6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적과의 교전에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엔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를 받을 수 있고 순직 유족연금 지급 기준도 인상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미, 중, 일러 주요 4개국 대사 인선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미 대사엔 비정치인이 중국, 일본, 러시아엔 정치인 출신 기용이 유력 거론됩니다. 백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근본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안보 구도의 근본적 변화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4개국 대사 인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휴가 기간 중에 전자결제로 주요국 대사를 내정한 뒤 상대국의 동의를 얻는 외교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사실상 대상자 분류 작업은 마무리된 것으로 들었다며 이르면 8월 1일,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비정치인, 중일러는 정치인 출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주미 대사는 정통 외교관 출신, 미국통 교수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중 대사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노영민 전 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일 대사엔 국회 외통위원과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을 지낸 김성곤 전 민주당 의원과 정통 외교관인 하태윤 주 오사카 총영사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주러 대사엔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등을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 출신인 오영식 전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 전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사장 하마평도 나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상교섭본부장에 노무현 정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FTA 협상을 이끌었던 김현종 WTO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면세점 선정 비리에 연루돼 관세청 수장에는요, 이례적으로 검사 출신인 김영문 변호사가 발탁됐습니다. 최현묵 기자입니다. 관세청장 김영문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FTA 가정교사라고 불렸던 국제통상 전문가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한미 FTA 체결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찌감치 김 본부장을 내정했지만 WTO 상소기구 위원직 사임 때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김현종 신임 본부장은 이미 지난주에 본인이 맡은 소송 업무를 다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측 요청으로 개시될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최고 베테랑을 기용한 겁니다. 관세청장에는 이례적으로 검사 출신의 김영문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김영문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만큼 관세청 내부에 여러 가지 개혁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면세점 선정 비리 등으로 얼룩진 관세청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인사에 따라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 자리만 임명하면 마무리됩니다. TV조선 최현묵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 북한의 도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도 이 중국이 북한 견제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미국의 대중 압박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 중국은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말만 한다. 이런 상황의 지속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을 맹비난했습니다. 잇따르는 북한 도발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는다며 중국을 정조준한 겁니다.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대북 공조 의지를 확인하고 밀월 관계를 보인 것과 크게 대비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중국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며 중국의 대북 역할론을 유지했고 미중 무역 불균형 문제를 새삼 거론했습니다. 무역 지렛대 등을 통해 중국의 대북 견제를 더 강력하게 압박할 뜻을 내비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ICBM 도발이 감행된 전날에는 이례적으로 본인 명의의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미 CBS가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르면 금주 초에 소집돼 북한 도발 규탄과 새로운 대북 제재안 마련 등 국제사회의 대응책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자, 지금 보셨듯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계속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아주 보란 듯이요, 핵미사일 등 최신 무기를 대거 공개하면서 군사력을 과시를 했습니다. 건군 90주년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린 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아주 강력한 1인 지도 체제가 재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윤혜웅 기자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중국 주루어 훈련기지. 인민해방군 사이로 전투복을 갖춰 입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등장합니다. 건군 90주년을 이틀 앞두고 실시한 대규모 열병식에서 중국은 최신 무기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31AG를 최초로 공개했고 미 항공모함을 겨냥한 잉지 83 공대함 미사일과 100km 밖 전투기도 격추한다는 지대공 미사일 쿵치 22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젠 20, 최신형 전투기 젠 16 등 항공기 130대와 기갑 전력 570여 대가 참가했는데 40%가 처음 공개된 신무기였습니다. 你们要坚定不移坚持党对军队绝对领导的根本原则和制度。 특히 이번 열병식에서는 시 주석을 부르는 호칭이 기존의 대장에서 주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를 대거 교체하는 올 가을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의 강력한 1인 지도 체제가 재확인됐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네, 두 개 태풍의 동시 경보가 발령되는 이른바 쌍태풍이 50년 만에 타이완을 습격을 했습니다. 마을 곳곳이 물에 잠겼고 수십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는 등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두 태풍은 세력을 지금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어서 중국도 비상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마을 도로는 강이 됐고 집안은 수영장으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9호 태풍 네사시 타이완 북부를 관통하자마자 10호 태풍 하이탕이 들이닥쳤습니다. 일본 남쪽 해상의 5호 태풍 노루까지 합하면 타이완 섬이 태풍 3개에 포위된 형국입니다. 타이완 기상당국은 네삿과 하이탕 2개 태풍에 동시 경보를 내렸는데 쌍태풍 경보는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시속 160km짜리 강풍이 불면서
항공기 350여 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됐고 24만여 가구에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태풍에 직격당한 타이완 중부 학교들은 주말 이후에도 계속 휴교할 방침입니다. 쌍태풍을 고스란히 맞이할 중국도 비상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9호 내삿은 오늘 오전 푸젠성에 상륙했고 10호 하이탕도 이르면 내일 오전 중국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我们今天有华州通知，就是湖州以北，特别是这个主要是宁德的。 타이완을 관통하면서 세력이 다소 주춤해졌지만 수십 년 만의 쌍태풍으로 중국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여름 비수기에도 청약시장 열기가 뜨겁습니다. 수십억 원 호가하는 아파트 견본주택에도 인사인해인데요. 집값도 연이어 오르다 보니 정부가 다음 달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4,750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입니다. 주력 모델인 198제곱미터형이 35에서 37억 원입니다. 하지만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서울숲이라는 그런 좋은 게 있고 이제 60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제 노후에 좀 이제 안락하게 편안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오늘까지 사흘 만에 2만 8천 명이 찾았습니다. 비수기인 여름 휴가철에도 지난 금요일 견본주택 9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청약 경쟁률도 높습니다. 이달 들어 1순위 마감한 전국 청약단지는 65%로 올해 최고 수준. 청약 불패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서울 신길동의 한 아파트는 경쟁률 57대1로 올해 서울 지역 청약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기준으로 0.57% 올랐습니다. 올해 최고치입니다. 수급 불균형 문제라든가 전세난에 따른 매수 전환 이런 수요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6.19 대책에도 부동산 열기가 사그러들지 않으면서 정부는 다음 달 청약 가점제 확대에 투기 과열지구 지정까지 고강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연일 비가 오고 푹푹 찌는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런 여름에도 알록달록 꽃이 피는 곳이 있습니다. 지리산 노고단 일대 야생화 20여 종이 만개했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구름 위의 하늘정원이라고 불리는 지리산 노고단에 알록달록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펴 있습니다. 야생화가 너무 예쁘네요. 꽃이 노란 꽃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노란색 원추리는 노고단의 대표적 야생화로 예전에 아들을 낳기 기원하며 꽃봉오리를 몸에 간직하고 다녀 등남초라고도 불립니다. 꽃이 하늘을 향해 피고 붉은색 꽃잎이 날개를 단 것처럼 보여 이름 붙여진 날개 하늘나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외에도 지리산에서 최초로 발견된 우리나라 고유종인 지리터리풀을 비롯해 말라리, 범꼬리, 송자꽃 등 여름 야생화 20여 종을 볼 수 있습니다. 노고단에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원추리를 비롯한 다양한 야생화들이 피고 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성수기에는 하루에 640명씩 3번만 탐방을 허용하는 등 보호한 결과입니다. 한 20년 전에 왔을 때보다 상당히 이 야생화 정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흐드러진 야생화는 국립공원에 탐방을 예약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좋아하는 가수와 한 무대에 서고 서울 한복판에서 번지점프를 한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VR 엔터테인먼트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신한순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혼자서도 신이 나는 중년 신사. 이렇게 흥이 달아오른 이유는 뭘까? 드러머가 내게 화답하고 기타리스트가 나를 보며 박자를 맞춥니다. 노래방에 VR 기술을 접목시켜 마이크를 잡으면 댄서가 됐다가 밴드 보컬이 되기도 합니다. 그대와 둘이서 나누고 싶어요. 네,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 동안 많은 관중들이 호응을 해주니 노래를 못하는데도 노래를 할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1대1로 나랑 같이 아이 컨택이 되고 반주자하고 아이 컨택이 되고 나를 위해서 춤을 추고 나를 위해서 반주를 해주고 표정이 움찔움찔. 눈에는 VR 기어가, 몸은 롤러코스터 위에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자 이내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놀이기구를 잘 못 타서 여기 와서 한번 체험해볼라 했었는데 너무 더 무서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눈도 감고 탔어요, 중간중간마다. 처음에 나도 쇼크였죠. 쇼킹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게 해보고서 손님인데 상당히 반응이 있겠다. 도심 빌딩에서 하는 번지 점프는 공포감마저 자아냅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실제로도 번지 점프를 2번이나 성공했었는데요. 이 VR 번지 점프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것 같습니다. 4차 산업시대의 VR이 새로운 놀이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신환순입니다. 네, 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우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논란의 횃불. 무슨 내용입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당 로고를 변경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고심 중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한국당의 이 횃불 모양 당 로고입니다. 그렇죠. 지난 2월 당시 이 자유와 역동성을 형상화했다면서 만들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이 화면 한번 보시죠. 자, 뭔 줄 아시겠습니까? 저거 북한 주체 사상탑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보수 정당의 로고가 이 하필이면은 이 북한의 주체 사상탑을 연상시킨다면서 논란이 된 건데요. 자, 이를 두고 네티즌들이 이렇게 비교하는 게시물까지 만들어 올릴 정도로 인터넷에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자, 이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이 로고를 바꾸기 위한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표절도 대륙 스타일, 이렇게 되면 중국 얘기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 방송들의 우리 예능 베끼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네, 역시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른쪽이 우리나라 프로그램이고 왼쪽이 중국 건데 이 합격자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는 방식까지 따라하면서 심지어 이 장면의 앵글까지 똑같습니다. 네, 2달 전 인기를 끌었던 우리 국내 또 한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에는요. 자, 여성 출연자의 저렇게 옷차림까지 거의 똑같이 베꼈고요. 자, 예전에는 이 프로그램 설정 정도를 따라 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아예 대놓고 등장인물들의 옷차림과 화면 구도까지 똑같이 베껴가고 있는 겁니다. 자, 표절을 넘어서 사실상 복사 수준에 이른 건데요. 이 사드 문제로 한국 콘텐츠를 정식적으로 구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훔쳐쓰기에 이른 겁니다. 자, 우리 국내 네티즌들의 분노는 물론이고 중국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참 심각한 수준인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영화가 현실로, 그러니까 배우였다가 실제로 범죄자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에 개봉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고 또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 이 시티 오브 갓에 등장했던 한 배우의 이야기인데요. 자, 출연 당시 19세였던 이 마르틴스라는 이 배우가 지난 23일 브라질에서 벌어진 경찰관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자, 영화 개봉 15년 만인데요. 이 마르틴스는 영화 출연 이후에 이 연기자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자, 이렇게 전과가 수두룩한 실제 마약상으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실제로 빈민가 출신의 이 청년은 영화 출연으로도 돈은 전혀 벌지 못했다면서 영화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내게 전혀 쓸모가 없었다고 밝혀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네, 지금까지 정운섭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엘 클라시코에서 메시가 활약한 바르셀로나가 승리했습니다. 세계 수영선수권에선 2시간 만에 금메달 3개를 따낸 선수가 나왔습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공의 진행 방향과 반대로 한번 접어서 공간을 만든 뒤 왼발로 감각적인 골을 터뜨린 리오넬 메시. 바르셀로나의 첫 골을 만들어냅니다.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로 뜨거운 네이마르의 날카로운 오른발 패스는 라키티치의 강슛으로 이어집니다. 두 골을 먼저 내준 레알 마드리드가 코바시치와 아센시오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었지만 마지막에는 바르셀로나가 웃었습니다. 날카로운 프리킥 크로스를 피케가 가볍게 골로 연결시켜
바르셀로나가 시즌 첫 번째 엘 클라시코에서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에서는 미국의 드레셀이 2시간 만에 금메달 3개를 따내는 진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유형 50m 금메달에 이어 30분 뒤 저병 100m 금메달, 혼성계형 400m까지 금메달 3개에 딱 2시간이 걸렸습니다. 메이저 대회 하루 3개 금메달은 사상 처음입니다. 세찬 바람에다 비까지 내린 궂은 날씨. 김세영은 캐리업 등 베테랑 선수들과 한조로 치른 3라운드에서 세타를 줄여 6언더파 공동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날씨가 엄청 안 좋았어요, 오늘은. 몰라요, 그냥 잘 칠게요. 김세영은 잠시 뒤 시작되는 4라운드에서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여자 피겨의 최다빈이 어머니를 여인 슬픔을 이겨내고 평창 올림픽 1차 선발전에서 우승했습니다. 남자 피겨는 이준영이 깜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붉은색 의상을 입고 음반 위에 선 최다빈. 첫 번째 연속 점프를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곧바로 이어진 아름다운 3회전 점프까지. 어제 쇼트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던 최다빈이 오늘 프리에서도 환상적인 연기를 펼쳤습니다. 합계 181.79로 2위 김하늘을 여유롭게 따돌리고 우승. 평창 올림픽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피겨 선수 생활을 같이 하다시피 했던 어머니를 지난달 저 세상으로 보내고 한동안 마음고생을 했던 최다빈. 최근에는 부츠까지 말썽을 부려 훈련도 거의 하지 못했지만 담담하게 경기를 치러 감동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시합이 끝날 것 같지 않았었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까 힘들었던 게 생각이 나면서 좀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 피겨에선 이준영이 깜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초반 3회전 점프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남은 연기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합계 228.72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차준하는 점프 실수로 합계 206.92,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저도 조금 놀랍습니다. 한편 시상식에선 원조 피겨 여왕 김연아가 참석해 후배들을 축하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50mm 정도인데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아침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퇴근길 무렵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갈 텐데요. 다만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호남과 제주 지역은 33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태풍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날씨 변덕이 심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사드 배치가 결국 한 개 포대에 발사돼 6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날 때까지 임시라고는 했지만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만큼 사실상 배치는 뒤집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뒤늦게라도 추가 배치가 결정이 된 건 다행입니다. 이제 새 정부에 필요한 건 기존의 대북 정책을 꼼꼼히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겁니다. 주말 종합뉴스는 7시에 TV조선 종합뉴스 7 마칩니다. 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